그래? 자, 그 다음에는요. 다 채웠어? 학습활동? 모르는 거 있어요? 괜찮아요? 엄마의 말도 안 들어가고. 아싸, 다행이야. 근래 이거 했거든. 딴 데서. 너네 신사고지? 맞네. 그래서 빠지는구나. 나 왜 빼나 했다. 그러네. 국어 대가리는 좀 너무 많이 중요하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하고. 송미인국 정문이라고 했죠? 난수공을 오늘 합시다. 그래도 소설 두 작품 하는데 너무 빡센 거로 들어가 버리면. 그러고 나면 우리 동국칠가랑 그 국어 대가리만 남으니까 다음 주에 2개 하면 끝나죠. 그럼 다음 주에 2개 해서 끝내도 어쨌든 시험까지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하고 2번 더 정리하고 할 시간이 충분하네요. 그렇죠? 다음 주가 10월 1일 그리고 8일이 있고 직보가 있으니까 아직 3번 남았어. 굿. 자, 그래서 오늘은 난수공을 먼저 들어갈게요. 많아 보이는데 금방 끝나지? 그치? 은근히. 나도 너네 그 성악배 칠해진 거 보고 아이고야 했는데 시가 되게 많더라고 또 생각보다 보니까. 자, 난수공은 정말 1년에 해본 적도 없지만 셀 수 없이 많이 할 거야. 진짜 엄청나게. 근데 이건 내가 늘 말하다시피 그 쌤이 막 그 문학 개념어 시간에도 말하잖아. 이 난수공은 내가 국문과 나왔잖아요. 국문과를 이제 재학할 때 어떤 소설 수업을 들어도 결국 한 주는 난수공을 배우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우리 한국 현대 문학사에서 진짜 비중 있는 작품인 거지. 그래서 이 작품은 솔직히 아이들이 안 배울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일단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다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일단 난제가 수월린 작은 공은요. 연작소설이에요. 연작소설. 연작소설이 뭐냐면 하나의 제목 하에 여러 단편을 묶어서 만든 소설을 연작소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난소공은 가장 대표적인 연작소설이고요. 난소공 말고 원미동 사람들이 있고 또 아홉켤레 고도로 남은 사내가 있어요. 근데 이 세 소설이 모두 다 1970년대 산업화 시대 소설이거든요. 1970년대 산업화 시대를 배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화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아마 그 시대의 이런 연작 소설로 뭔가를 표현하는 게 아마 문학에서도 문단에서도 좀 약간 유행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연작 소설이고 산업화 시대에 도시의 어떤 그런 풍경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미동 사람들도 그렇고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도 그렇고 다 산업화 시대 소설인데 약간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원미동 사람들은 그 이제 서울에서 조금씩 밀려난 그 부천시 한마디로 경기도 신도시 쪽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쨌든 조금은 완전 넉넉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삶이지만 어쨌든 인간다운 냄새를 풍기며 사는 삶을 보여준다면 이 작품은 정말 도시 빈민의 처절하고 슬픔, 좌절에 대해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작품은 되게 비극적이고 엄청 읽고 나면은 좀 감정 소모가 심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목은 오히려 약간 좀 환상적인 느낌 나잖아요. 난쟁이가 공을 쏘아올린다는 그 느낌 자체가. 근데 그런 느낌은 좀 약간 느낌에 불과하고 현실은 굉장히 비극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대비되면서 조금 더 충격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목에서 살짝 스포가 있는 게 공을 위로 쏘아 올려요. 결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그쵸. 공을 올렸어.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공은 난쟁이가 어떤 희망을 쏘아 올리지만 그거는 결국은 땅에 떨어지는 즉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안 정리하면 애들이 좀 모르는 것 중 하나인데 문장은 굉장히 짧고 간결한 편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 짧은 게 어느 정도인데요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장은 굉장히 짧고 간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만연체다 이런 말들은 완전 틀린 말이에요. 만연체는 되게 길다는 말이니까 간결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도 보면은 이제 그 영수라는 인물의 시점, 영호라는 인물의 시점
시점, 영이라는 인물의 시점 세 개로 나눠서 전개가 돼요. 3남매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시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인물에 따라서 시점이 달라진다라는 것도 특이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지금 한 부분을 특정해서 읽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엄청 드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우리 처음으로 돌아와서 읽어봅시다. 자, 사람들은 아버지를 자,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난쟁이라는 거는 정말 신체적인 장애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장애인 거지. 그러니까 난쟁이가 진짜 키가 장상 100cm쯤 이제 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이건 신체적인 장애인데 결국 이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아버지는 늘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왔고 따라서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상징하는 어떤 소재라고 볼 수 있어요. 즉, 그냥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더 살기가 조금 더 힘든 어떤 사회적 약자를 상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 즉 아버지 이제 경제 소외돼 있으니까 도시 빈민, 소외된 계층 다 괜찮겠죠. 자, 아버지를 난쟁이가 불렀대. 이어서요. 무엇을요? 우리 아버지가 난쟁이인 건 사실이잖아. 그건 부정할 수 없죠. 난쟁이라는 그 사실 자체는 옳게 본 거죠. 어쨌든 키가 작으니까. 이어서요. 그쵸. 한마디로 아버지가 난쟁이라는 것을 보는 건 확실한 팩트인데 그 외의 것들,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는 그런 편견들은 다 틀렸다라는 말이죠. 하나만 옳았다라는 건 다 틀렸다는 거니까. 그 밖의 것들 뭐야? 아버지에 대한 어떤 편견이겠죠. 난쟁이니까 이럴 거야, 뭐 일을 못할 거야, 저럴 거야 이런 건 다 옳지 않았대요. 이어서요. 아버지, 어머니, 영희, 자, 나는요 영수예요. 영수라는 인물이고 얘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이 집의 3남매 중에 첫째고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식구의 모든 것을 알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했어요. 즉, 그건 편견에 불과하다는 거 말하셔도 돼요. 이어서요. 모든 것을 아는 표현에는 5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즉, 진실을 강조하는 거죠. 정말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거. 천국의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러나 우리 5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자, 이때 천국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건가 봤더니 경제적인 어떤 부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 부유함. 이런 사람들은 지옥, 뭐겠어?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하겠죠. 즉, 지옥이라는 건 가난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 5식구는 가난하게 살면서 늘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을 생각했다. 그렇죠? 이어서요.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도 한마디로 나는 단 하루라도 이런 그 천국, 즉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본 적이 없다는 거지, 그치? 네. 그쵸. 비유적 표현으로 지금 삶이 힘들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죠. 즉 아무리 애써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일만은 찾기 어려웠던 것 같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이생규정들도 그 어느 날 저녁 이렇게 시작하잖아. 이것도 그날 아침이라고 해서 뭔가 약간 이야기할 거 있나 봐. 그렇지? 그날이라는 건 이제 이미 지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서술의 시점이 과거로 돌아갔죠. 나는 현재 시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날 아침 일만은 하고 과거로 돌렸죠. 그래서 이제부터 회상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날 아침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뭔가 흥미로운 호기심을 부각시키죠. 뭔데? 무슨 일인데? 이런 느낌. 이어서요. 팀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네.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게 뭐냐? 철거 개구장이에요. 철거 개구장 뭐야? 이 집을 철거할 거니까 나가라 뭐 이런 분이죠. 철거 개구장은 이 작품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핵심적 소재이죠. 이어서요. 기억도 없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오는 즉 엄마는요 이 사실에 대해서 놀라워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왔대요. 한마디로 예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집은 우리 집터는 다 허물어질 거고 이 구역 일단 다 사라질 거다라는 거 엄마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야. 이어서요. 네. 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이 난쟁이 가족의 형편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죠. 조각마루, 한마디로 마루도 되게 작고요. 어머니의 밥상도 굉장히 초라하죠. 그리고 시든 고추 2개, 조린 감자, 까만 된장, 보리밥 이걸 먹고 산다는 거지. 자, 여긴 다 가난을 지금 표현해주는 어떤 소재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개구장을 천천히 읽었대. 왜? 엄마가 문맹이에요. 엄마가 글자를 못 읽으니까. 이런 교육도 사실 어떤 좀 이렇게 부의 혜택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뒤에 철거장이 나오네요. 여기 되게 중요한 요소가 하나 나와요. 어디? 낙원구 행복동. 즉 난쟁이 가족이 살고 있는 주소가요. 낙원구 행복동이래요. 어때? 굉장히 지금 상황과 안 어울리죠? 반어적 주소를 설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는 게 정말 전혀 안 낙원이고 전혀 안 행복한데 우리 집은 낙원구 행복동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반어적으로 지금 난쟁이의 현실을 강조하는 거겠죠? 자, 이어서 기여 소유 아래 여기 읽어볼게요. 철거 개구장 부분. 개발 사업 시행 조례 제15조 입법 제5조 및 공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 곱하기 시즌전년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네. 만일 이 기일까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재해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기업으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니까 어떤 법률 조항에 의해서라고 해서 철거를 합리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죠. 근데 그 근거가 뭐야? 법이야. 즉, 법이 빈민을 어떤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한 거죠. 법이 정말 약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약자를 오히려 억압하고 그 약자를 굴복시킨 데 사용되고 있어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즉 빈민의 저항을 어떤 차단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적어놓으면은 웬만하면은 솔직히 못할 거 아니야, 그렇지? 보고 어머 정말 어쩔 도리가 없나 보다 생각 들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강제 철거하고 비용도 또 얘네한테 받겠대요. 엄청 국가의 폭력성이 드러나고 있죠. 당시에 이렇게 도시화 과정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되었다라는 거예요. 철거 개고장을 받았네요. 그렇죠?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이런 거 뭐야? 그 당시 산업화 시대니까 굉장히 이런 공장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공장의 그림자가 심을 듯 하면서 꺾어지며 우리 난쟁이 가족의 좁은 마당, 즉 난쟁이 가족의 삶의 터전이었겠죠. 삶의 터전을 덮었대요. 이런 것도 굉장히 상징적이죠. 즉 높은 굴뚝의 그림자는 산업화의 상징이잖아. 산업화의 상징이 난쟁이 가족의 삶의 터전을 덮쳤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림자는 굉장히 까맣죠. 까만 그런 시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난쟁이 가족의 어떤 불행을 좀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난쟁이 가족의 불행 암시하고요. 어떤 산업화 과정 이런 폭력성 같은 것도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요. 동네 사람들이 네. 그렇죠. 무슨 밥맛이 있겠어요. 이어서요. 네. 왜? 답답하니까. 그렇죠? 너무 답답해서 하고 이제 가슴을 팡팡 치는 거죠. 네.
자,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해요. 영수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쓸데없는 짓이었다. 즉, 영수는 이거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야 라고 어떤 굉장히 체면적인 성격이 좀 강해요. 영수는 뭔가 무기력함에 굉장히 짙어서 그런다고 뭐 바뀌는 게 있겠어? 네가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성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맞는 말도 있어요.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고 당연하죠.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계획이 이미 됐는데 우리가 말한다고 뭐 달라질 건 아니잖아요. 왜냐? 이건 이미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즉 사회 구조적 모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갈 곳 없는 빈민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거기를 재건축하겠다고 그 사람들 더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한마디로 봐봐. 그 집을 헐고 아파트를 지어. 대신 너한테 입주권을 줄게. 이런 거야. 너가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대신에 5천만 원 가져와. 이러는 거. 어딨어 돈이. 그럼 너 이거 못 사? 그럼 너 내가 한 50만 원 줄 테니까 이사 가. 라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그쵸? 50만 원 가지고 갈 데는 없거든. 이어서요. 세 번째 질문은 시작과 네. 현대사 아파트 건축분들이 현대 지역용 일이 물리고 저리 건네고 있다. 거강꾼 약간 그런 사람들이야. 중간에서 약간 프리미엄 떼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도 많이, 요즘엔 많이 없지만 한 번 되게 많았어요. 요즘에 법이 좀 강화돼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이어서요.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동생을 만났다. 네, 영이 영호겠죠? 아버지는 조정사 앞에 앉아있었다. 네, 영호는 내가 방금 눌러서 게시판 앞에 갔다. 네. 영호는 골목 입구에 서는 영호 감정에 아주 서 있었다. 검정색 수용차가 보통 뭘 상징하는지 알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야. 국회의원들 다 검정색 수용차 타고 다니지, 세단. 왜냐하면 일단 국회의원들 나란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제차 타면 안 돼. 그리고 현대나 기아에서 가장 좋은 세단을 탄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제네시스, 뭐 그랜저 이런 거 타잖아요. 그러니까 검정색 수용차는 옛날부터 약간 공권력을 상징했었어요. 공권력. 그러니까 높으신 분들이 타는 차 이런 느낌. 근데 내가 첫 운전이 아빠 차를 탄 거야. 내가 이제 그 초보 운전 때 아빠 차를 좀 빨리 바꾸고 아빠 차를 나한테 준 거지. 그러니까 약간 좀 그 검정색 세단이었단 말이야. 아빠가 탔던 차니까. 그래서 내가 초보 운전 때 끼어들기를 하면은 그렇게 잘 집어넣어줬어. 이게 원래 약간 좀 누가 봐도 그 있잖아. 막 누가 봐도 어린 여자가 탈 것 같은 차들이 있단 말이야. 되게 조그마한 차거나 뭐 티블리 이런 거 여성을 겨냥해서 나온 차. 그런 차들을 뒤지게 안 넣어주거든 차들이. 근데 나는 약간 그 초보 운전인데도 어쨌든 조금씩 끼어들면은 그냥 넣어주긴 하더라고. 근데 느껴서 아, 검정 수용차 공권요 오케이 이랬단 말이지. 자 이어서요.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자 봐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내가 출근할 곳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침 일찍 일을 찾으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뭐 이런 사람들인 거잖아. 한마디로 일용직 노동자들인 거야. 난쟁이 가족이. 그치? 가족이 전체 다 되게 불안정한 고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왜? 지금 집이 다 헐리게 생겼는데 누가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아버지 옆으로 아버지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공구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아빠 역시 노동자라는 거죠. 막노동. 그렇죠?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옆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걸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들의 거강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졸라 뜬금없죠. 아빠는 이 시장통 완전 사람들 막 난리치고 있고 막 떠들고 난리 나고 막 누구는 항의하고 누구는 막 울고 이러고 있는데 아빠가 책을 읽는 거야. 굉장히 의아하죠. 의아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아빠는 원래 지식인이 또 아니잖아요. 난쟁이 아빠 공부도 많이 못했고 근데 이제 막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평상시에도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이 상황에서 책을 읽고 있는 거야. 이어서요.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네. 표지를 쌓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 알 수 없었다. 안 알려줘. 왜? 독자에게 호기심을 주는 거야. 영희가 허리랑 밑에 아버지의 손을 잡아끌었다. 네. 아버지는 우리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음흠. 잠을 치고 일어났다. 난쟁이는 간다라고 차갑게 사람들이 말했다. 차별의 시선이죠. 봐봐. 우리가 약간 어딘가 걸어갈 때, 저 잠깐만, 가만있어, 가만있어. 여기 걸어다 이러면 안 하잖아요. 근데 약간 그렇게 사람들이 수근수근 된다는 거 눈에 띈다는 거고, 눈에 띈다는 거 어쨌든 좀 사회에서 좀 특별하고 특이하고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사는 내내 이렇게 살아왔던 거야. 어디만 지나가도 주세요, 나 키좀 봐. 이렇게 했다는 거지. 저 사람들의 이런 차별적 시선을 느끼고 있죠. 자, 이어서요. 어머니는 대부분 지금의 편에 말씀을 옷을 벗고 있다. 자, 왜냐면 여기가 비허가 판자촌인 거예요. 한마디로 무허가 판자촌. 그래서 이 알루미늄 표체, 즉 이 주소를 표현한 어떤 간이
표딱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식 그런 집 주소도 아니야. 근데 이것만이 유일한 어떤 증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내가 이 집에 살았었다라는 유일한 증명이고요. 엄마가 이걸 떼고 있는 이유는 이제 그 입주 보조금,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인 거야. 한마디로 어머니는 현실을 수용하는 태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야.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는 거야. 이거라도 내가 잘 간수해야지 뭐 보조금이라도 받지 이런 생각인 거죠. 이어서요. 내가 스타를 받아 던질 수 없을 것 같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야. 왜냐면 영호는 굉장히 저항적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나나 엄마가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수용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니 뭐라도 해야지 그걸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언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 즉 유일한 증거라고 했죠.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내가 이 집에 살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다른 걱정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드러나는 정보는 일단 자식들이 백수야. 근데 백수가 됐다는 건 직업을 잃었다는 거죠. 실직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앞부분 이야기도 가르쳤어요. 쌤이 또 다른 학교에서. 앞부분 무슨 이야기냐면 영호와 영수가 공장을 다녀. 근데 그 공장이 굉장히 부당해. 일단 사람들에 대한 노동에 대한 대우도 정말 말도 안 되고 거의 사람들이 뭐 그냥 일만 하느라고 다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그런 어떤 노동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했더니 바로 잘렸어. 해고당했어. 그래서 이제 이것조차도 어떤 사회의 부조리인 거죠. 노동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잘리는 이런 이어서요. 승하라는 것은 뾰족한 힘들이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주권을 팔려고 해요? 영희가 물었다. 팔기는 팔아. 영호 콧소리가 말했다. 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 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자, 어머니는 현실에 수능적이고요. 영호는 계속 현실에 저항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엄마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랬더니 영호는 뭐래? 그냥 여기 사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항 의지는 있는데 대안은 없어요. 그렇죠? 영호라는 캐릭터는 일단 화끈해. 저항 의지는 확실히 있는데요. 현실적 대안은 없는 거예요. 이어서 영호는 소식통을 들게 되는 영화가 아버지의 기대를 마구 느낀다. 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자, 아버지 역시 체념적인 거예요.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 무슨 이야기? 너처럼 여기서 버티자는 이야기. 우리도 버티면 뭐 어쩔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달 전에 한 사람들이 했었는데 내가 봤을 때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빠 역시 체념적이에요. 지금 영호를 제외한 다른 인물들은 어느 정도 다 체념적 태도가 있어요. 그 다음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무슨 철분 기록장을 마구 입고 나간 참이었다. 시에도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건 끝날 거다. 그건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 카페를 짓고 나타서 했었다. 자, 아빠는 그래서 이미 아파트도 다 지었기 때문에 이 집을 한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영희는 마당과 펜지꽃 앞에 서 있을 때 이 펜지꽃이라는 게 약간 좀 되게 순수한 여린 꽃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리고 순수한 영희를 상징하는 소재라고 보면 돼요.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이게 근본적인 이유죠. 갈 데가 없어.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 온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라고 분노 표출하고 있네요. 그들 옆엔 법이 있어 라고 나는 말을 하죠. 자, 그들은 뭐야? 가진 자들. 법이라는 게 한마디로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약자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자를 도와주는 부조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강자의 편이 되는. 아버지의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마당과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이어서 읽어볼까요? 울지만 않으면 자꾸 눈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네. 손으로 영희에게 맞다. 영희의 목에서는 플라스가 났다. 네. 청건과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곤 했다. 그쵸. 약간 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엄마한테 고기 먹고 싶어라는 얘기를 꺼낼 수 있잖아요. 일부러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야.
즉 지금 영희에게서는 풀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풀냄새를 기점으로 내가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도 영희에겐 풀냄새가 났었는데 이렇게. 근데 이 풀냄새가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되는 거야. 지금 영희에게 나거든. 개천 건널 주택가 골목에는 자, 이 부분이 과거 회상이에요. 옛날에 우리 집 맞은편에는 고급 주택가가 있었는데 거기는 고기를 굽는 냄새, 즉 약간 좀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의 냄새겠죠.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엄마한테 못 보냈대요. 이어서요. 어머니는 말없이 들었다. 네.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 빨지 않고 말했다. 고기 굽는 냄새만 나오기도 안 해봤다. 라고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엄마도 이 가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약속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언제? 라고 꼬치꼬치 물어보네요. 애는 어쩔 수 없지, 그치? 엄마 마음이 아파도 애도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어서요. 다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했다. 네.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를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거짓말.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어머니가 어땠을까? 자, 아버지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기준은 경제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아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어리니까. 자, 이어서요.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너 왜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빨리 가자. 엄마는 왜 우리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주지?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넣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지? 자, 그래서 나는 지금 경제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엄마는 인간적 측면을 기준으로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주머니가 달린 옷이라는 거는 약간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겠죠. 빨리 가자. 엄마 왜 우리 옷에 주머니 안 달아줘? 라고 이제 돈도 넣어주지도 먹을 것도 못 넣어주지 그렇지? 라고 막 말을 하네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악당도 못돼. 악당은 돈이라도 많지. 라고 해서 약간 얘는 이제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이런 좀 도덕성이 좀 많이 무너진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악당은 돈이 많아. 착한 사람은 돈이 없어. 이런 좀 사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알아. 수백번은 더 들었어. 근데 이제 안 속아. 엄마 큰오빠 말 안 들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다. 왜? 할 말이 없어. 그렇죠?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때리려고 그래라고. 이거 너무 약간 좀 너무 흔한 남매 싸움이죠. 그렇죠? 영희는 좀처럼 울음에 그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상이었던 거지.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옛날에 고기 굽는 냄새를 맡으면서 했던 어떤 우리 가족의 일화를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 영희는 울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영희에 의해서 손을 떼었다. 네. 영희를 토마토로 끌고 들어간 것이 잘못이었다. 영희를 때려 죽고 나는 후회했다. 네.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그쵸. 주머니 없는 옷, 즉 가난한 사람들의 옷이라는 거죠. 자, 앞에 풀냄새, 고기 냄새, 주머니 달린 옷, 주머니 없는 옷 이렇게 두 소재가 대립되고 있어요. 자, 중력 부분 줄거리 이후에 또 이어질 것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아파트 입주에 형편이 안 되는 동네 주민들은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난다. 네. 나는 노비 매매 문서를 조판하면서 노비 매매 문서는 사라졌지만 가난이 담긴 때문에 인식했다. 그리고 고생만 하다가 죽은 친구 명이 열심히 일하다가 건강이 나빠진 아버지와 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에 매달리게 된 가족의 모습을 떠올린다. 네. 그 와중에 아버지는 자신이 3년 반 전에 서커스단에서 일하려고 했던 것을 어제 생각나게 하고 나는 아버지에게 공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약간 좀 이상해지고 있다라고 느낀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갔지. 아까 우리 궁금했잖아. 그치? 그것은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래요. 이어서요. 여기는 온종일 팔찌꽃 앞에 앉아 줄이 끊어진 기타를 쳤다. 봐봐. 기타를 치긴 치는데 무슨 기타를 쳐? 줄이 끊어진 기타를 치는 거예요. 아, 약간 이런 것도 약간 좀 불안전하잖아. 그치? 기타가 줄이 끊어지면은 이어서요. 시장 이름이 하필 최후의 시장이야. 그렇죠? 이런 것도 다 약간 좀 어떤 이런 장면에 조금 의도가 있겠죠. 그렇죠? 이어서. 내가 방송통신기구에 강의를 듣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어. 자, 그럼 이 라디오라는 거는 내가 뭐 하려고 방송통신고교 한마디로 EBS겠죠? EBS 강의를 듣기 위해서 라디오를 사러 간다고 한마디로 나는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던 거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라디오를 사러 가려고 했어. 공부라는 건 결국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었겠죠. 내가 공부를 통해 뭔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희망.
근데 그때 영희가 따라갔는데 쓸만한 라디오가 있었지만 영희가 기타를 퉁퉁 쳐봤다는 거야. 아, 영희가 기타가 마음에 든 거죠. 영희는 고개를 약간 숙여 기타를 쳤는데 긴 머리에 반쯤 가려진 얼굴이 아주 예뻤고 기타 소리가 영희에게 아주 잘 어울렸대요. 근데 이 기타는 어떤 영희가 갖고 싶어 했던 거, 즉 영희가 갖고 싶어, 이거 뭐야? 소망이라고 정해지겠죠. 나는 결국 뭐 했어?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살 수 없었대요. 양보한 거죠. 동생에게 기타를 사주고 싶어서. 이어서요. 좀 더. 상공수로 바꾸면서 영희가 기타를 가져갔다. 그쵸? 그 라디오가 고장이 나고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다. 자, 보니까요. 그때 샀던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도 고장이 나고 영희의 소망도 고장이 났다. 이런 말로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나와 영희, 영수적 나와 영희 모두 바라던 것이 조금씩은 좌절될 것이다 라는 거를 소재를 통해서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미래를 바꿔보려고 산 것도 고장이 나고 영희가 갖고 싶었던 것도 고장이 나고. 이어서요.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줬다. 네. 아마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1만 명을 소개하는 제대 아버지는 개친관과 국가를 제작하는 젊은이에게서 배웠다. 네. 그의 이름은 지섭이었다. 지섭은 발톱에 뜯고 싶어 특집을 나왔다. 한마디로 이 지섭 역시 부잣집 사람은 아니고요. 그 집에서 있는 가정교사예요. 한마디로 지섭이라는 캐릭터는 일단 지식인이죠. 누굴 가르칠 정도의 지식인인데 가난해. 다음.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대화가 있었다. 통한 거 뭐겠어. 둘 다 소외된 계층으로서 말이 통했겠죠. 이어서요. 지섭이 하는 말을 난 들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그쵸. 이 땅은 이제 더 이상 사랑이 없고 그냥 죽은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지섭이란 지식인은. 이어서. 아버지가 물었다. 지섭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것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인정이 없습니다라는 거죠. 인정이 하나도 없고요.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라고 지금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저씨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했지. 엄청 열심히 일했어. 우리 식구 모두 열심히 일했는데 그럼 무슨 나쁜 짓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법 어긴 적 없어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라고 해서 지금 지섭은 약간 아버지로 하여금 뭔가 이 사회의 어떤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일깨우고 있는 거죠. 즉 분명히 구조적 모순이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일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법도 잘 지키고 착하게 사는데 왜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라고 굉장히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죠.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라고 달나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달나라기보다는 약간 이상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현실의 세계가 이어지지 않는 공간. 얘들아,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영호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방앗간으로 나가 곧장 하늘을 쳐다보았다. 벽돌 공장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달이 걸려 있어. 이때 이 달이 뭐야? 달나라에서 나왔던 그 달이잖아요, 그렇죠? 즉 아버지는 지성이 말했던 그 이상적 공간인 달 앞에 서 있는 거야. 높은 굴뚝에 올라가서. 아버지는 피레침을 갖고 달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 자세로 아버지는 종이 비행기를 날렸대. 종이 비행기도 결국 그 쏘아올린 작은 공처럼 올라갔다가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즉 아버지가 아무리 쏘아올려도 이는 결국은 좌절될 것이다라는 걸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어서 뒷부분 줄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남들이 가지고 TV 업자에게 입주권을 팔고 영희는 그날 집을 나갔다. 네. 남들이 가족을 사라진 영희를 찾아다니느라 행복동을 떠나지 못하다가 집을 공작 출고당하고 지섭은 정말 항의하고 버티다가 탈출을 끌려간다. 투기업자를 따라 집을 나갔던 영희는 그와 가까이 있다가 몰래 그의 금고에서 입주권과 돈을 꺼냈다. 그리고 행복동으로 돌아와 가족의 그 절차에 마쳤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미 벽돌 공장 굴뚝 속으로 떨어져 죽었다는 사실을 또 저희들었다. 거기 강의장표 봐봐. 자, 아버지가 이미 죽었어요. 즉 비극적인 결말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빠가 자살했어. 그러니까 엄청 비극적이죠. 제목이 되게 막 난쟁이가 쏠린 작은 거 이러니까 뭔가 아기자기한 느낌이 좀 드는 건데 사실상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 시대를 보여주고 도시 비민의 어떤 처절한 삶에 대해서 보여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필기 못한 부분 있어요? 괜찮아요? 219페이지? 오케이. 어디? 여기 아래 아니 위? 여기요? 교재 안 갖고 온 건 아니지? 여기야?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 여기? 그니까. 아,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왜 사람은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걸 참으면서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죽는 걸까? 그러지 않아? 그럼 뭐하러 살아? 안 그래? 그건 너무 지석 같아? 나? 아니야, 6년인데, 6년이라 했는데, 난 35에 인탈 거야. 지금 몇 살? 나? 이제 5년 남았어.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깨달았어. 새벽 5시에 알람 듣고 일어나면서. 진짜 내가 이거 5년 내에 은퇴한다. 아, 난 그거 너무 신기해. 사람들이 한 직장을 20년씩 다니는 게. 어떻게 다니지? 그럼 부모님들 레퍼토리 뭔지 알지? 이게 다 너네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음, 됐어요? 다른 거 괜찮아? 자, 학습 활동 채워봅시다. 제막매간 안 들어가잖아. 혹시. 여기다 교재 한번 줘볼래? 너 숙제를 얼마나 했는지 내가 보겠어. 했어, 숙제? 선생님이 막 접어줬던 것 같은데, 그치? 왜 안 접어줬어? 아니면은 안 했어? 접어주지 않았니, 내가? 막? 그치? 그랬던 것 같아. 와우. 왜 아끼는 거야? 오늘
난 하려고. 아껴줘. 그렇지. 일단 오늘 해야 될 거. 이게 미신스 진짜 15국제 1호 교육과정. 이거 뭐야? 오늘 건데? 아까 접었어? 아니요? 그래? 특이하네. 1호 교육과정이 대단하긴 하다. 도깨비가 실려. 그치. 아, 이거 아까 했지? 여기서부터. 오! 아, 서술형이어서 안 한 거야? 네. 어딘가 모르게 당당한 우리 영일이. 해야겠다. 아, 불안해. 이렇게 많아 보이는데 금방 끝날 것 같아. 다행이다. 저 오이 클로버 아니에요? 이거? 아, 이게 하나야, 여기가. 그치? 그러지 않니? 아, 하나, 너무 둘, 오이- 셋, 넷. 그 약간 행복이 2배. 아, 맞아. 내가 이렇게 적어줬잖아. 요시. 오늘 어머니께 연락드려. 아, 1시간 늦게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알았지? 네. 내야? 진짜야? 아니. 그래? 야, 뭐야. 독서실에서 할게요. 뭐해? 뭐야, 안 했잖아. 중독소실 들어갈게요. 근데 또 안 하면은? 그때 이제 뭘 낼 거야, 나한테? 하면 되겠다. 잠깐만. 난소봉이 안 들어있나? 그러네. 난소 뽑아줘야겠다. 도제 너무 두꺼워서 안 넣었어. 아니면은 근데 그 3단원 내가 그 범위 나오고